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혁신 코너를 담당하는 임기철입니다. 먼저 간단히 저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국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 정책을 연구해 왔고, 또 기업의 경영 차원에서는 미래 기술 예측을 기반으로 한 기술 경영 전략 등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라는 조직에서 부원장을 지냈고,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 과학기술 비서관을 역임했고, 그 다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으로 1년 정도를 재임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동안 결국 우리나라 혁신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는 기획을 하고 그 자원 배분과 평가에 대한 연구도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네, 저희 국채수호 국민연대 UNI에서는 목표를 비판과 대안에 두고 있습니다. 비판과 대안이 제대로 되기 위한 논리적 틀이라 할까요? 이것은 먼저 과거를 성찰하는 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래야 미래를 올바로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미래와 혁신 코너는 결국 미래란 것은 무엇인가? 미래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성을 조금 더 구름을 걷어내고 좀 분명하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개인 차원에서는 연초에 기대감을 크게 갖고 출발을 했는데 연말에 가면은 실망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만약 그 사이에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더 전략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었다면 아마 성취감은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사회 모든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결국은 성장까지 병행하는 실천 과정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 핵심은 부국과 강병을 위한 책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에 불거진 일본의 경제 보복, 이것도 최선의 대응책은 부국강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미래를 디자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또 저희 동료들과 함께 바람직한 미래 만드는 일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혁신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임기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서 함께 이 논의를 전개해 주실 서성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와 혁신의 첫 코너 시간으로서 과연 일본과의 경제 보복 전쟁에서 이것을 과연 전쟁이라고까지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참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선배님, 제가 편안하게 부르겠습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2년, 지금 한 3개월 정도쯤 됐죠. 연차로는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이제 경제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 두 번째가 혁신 성장, 세 번째가 공정 경제, 이렇게 3대 축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또 근로시간도 단축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혁신 성장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혁신 성장
그동안 한 게 별로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끌면서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최근에 일본과의 이게 경제 전쟁, 무역 마찰, 일본의 수출 규제, 오늘 그 화이트 리스트 배제까지 발표가 됐는데 네. 우리 정부가 이거 혁신 성장 그동안에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가장 큰 구조적인 뭐 원인 이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마지막 질의부터 한번 제가 대답을 해본다면 혁신 성장 그리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소득 주도 성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까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환상에서 출발한 소득 주도 성장, 허상으로 끝나고 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소득 주도 성장의 첫 출발점은 기업의 혁신 활동이고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어야 이것이 경제와 성장, 혁신의 사이클을 선순환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 그대로 재정을 풀어서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분배해주는 이러한 것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환상이었지 결국은 허상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치에만 게다가 북한과의 통일, 평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외 외교 또 대외의 그 스트롱맨들이 날뛰고 있는 험한 글로벌 정치 경제 무대에서 완전히 배제당하면서 이제 실패라는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온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정 통치 능력 또는 대통령의 자질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저는 평가 기준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하나는 현안 과제의 해결, 두 번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두 개인데 이 현 정부는 이 두 가지 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 이제 현실 진단을 문제에서 했습니다.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재정을 풀어주게 하고 또 기업에 부담을 주는 네. 현실적인 문제도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혁신 성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거 R&D 과학기술 투자 부분은 GDP 대비 세계에서 거의 뭐 3위권에 상당히 많은 돈이 네. 기업과 또 정부 투자, 연구기관에 투자가 된 걸로 있는데 네. 왜 이렇게 10수년 동안 많은 그 R&D 자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소나 또 민간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네. 이 서 교수님의 질의를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이 코리안 패러독스, R&D 패러독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총액 규모로 1년에 약 20조 원을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소국들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스웨덴 이와 같은 작은 나라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는 4.6% 정도 수준으로 세계 1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20조 원이 어떠한 기획을 통해서 어떠한 전략 하에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모두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를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모든 기획이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인들의 창의력, 혁신에 필요한 동력을 지금 잃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향후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을 하고 또 전략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저는 그 둘 중에서 하나는 탈원전 정책이 혁신 성장에는 진정으로 위배되는 아주 오시범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급 정책을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건 이것 자체가 실책인데, 지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 내막을 뜯어보면 반도체나 통신 장비의 70~80%가 전부 외국산입니다. 그것도 일본에 집중돼 있거나 아니면 미국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말기에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통신과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도 저희가 최종 제품 쪽에는 경쟁력이 있지만 그것을 구성을 하는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 쪽에는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데 국제 분업 구조상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문제니까요. 그런데 탈원전 정책은 우리가 핵 연료까지 90% 이상을 다 자급자족을 하고 기술을 거의 완벽하게 우리 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을 내팽개친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해 정치의 대표적인 50원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최근, 즉 7월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대기업 연구기관들이 저녁에 불이 다 꺼진다, 불 꺼진 연구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구소마저 주 52시간을 지킨다, 그러면서 혁신 성장을 구호로 내세운다, 이것은 전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정부는 이제라도 연구기관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해서 철회를 하는 이러한 조치를 마땅히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찬사를 받는 경제 발전을 이룬 그 뒷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두뇌, 또 근면한 근로 노동 의욕, 그렇죠. 그다음 또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자들의 노력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원전을 해체하고 그 기술을 사장시키는 이런 세계사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사실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요. 선배님,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를 상당히 강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마디로 말하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인데,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대책에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부품 좀 더 확보하겠다, 또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국산화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국제 경제에서 비교 우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이나 또 소재나 완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런 소재나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적게 들고 부가가치가 클 수 있는데, 이 부품을, 소재를 국산화하는 게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서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학기술은 민족주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국제 분업 구조, 이것은 가격과 품질이라는 적어도 두 개의 요소를 놓고 어느 것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떤 전략을 통해 투입할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면밀하게 그린 후에 일부 진정으로 시급한 측면의 소재와 핵심 부품은 자원을 집중해서 개발을 해야 하지만, 또 그 포트폴리오의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속 수입에 의존한다든지 또한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결국 이것이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통계 수치들, 또한 지표, 이런 부분입니다. 현 정부의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통계를 조작한다든지 또는
제시된 지표를 왜곡해서 해석한다든지 오독한다든지 이러한 일들, 이거 앞으로 절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행태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로 된 우리의 단점을 반드시 수요조사를 통해 어떠한 기술, 어떤 제품, 부품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그려낼 수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명치유신 1868년 이후 근대화가 시작된 일본,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한 거, 이게 이제 6, 70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짧다고 하면은 50년, 길면은 80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경제계 또는 과학기술인, 기업인들 모두 합심해서 여기에 정부의 정책과 전략적 자원 배분, 이것들이 모두 응결된 결과로서 한강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제, 통계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선배님, 지금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네. 배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산업의 부품과 소재 어느 정도 타격이 심할 거냐, 이것도 지금 정부가 자세히 통계를 못 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한 1300여 개 부품과 소재가 타격을 네. 받을 수 있다. 그러다가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한 800여 개다. 또 어떤 보도를 보면 한 1600여 개다. 이게 보통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은 산업부에다가 코드를 네. 적어서 그게 다 통계로 이렇게 다 잡히게 돼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와 부품에 대해 가지고 수입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가지고 통계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선배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특히 뭐 이렇게 어떤 산업이라든지 어떤 제조업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예,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이 첨단 산업과 소재들이죠. 연료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차 전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들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의 약 40% 정도를 반도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률 올해 2.2%로 한국은행은 집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저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소재 부품의 타격은 한 30%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수출에서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약 1.1% 성장률에 30이니까 저는 0.3% 정도의 경제 성장률 하락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계략적으로 산정을 해 보고요. 앞으로 수출입 당국자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계 그리고 연구개발계 등등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산업 조성에 필요한 모든 부품 소재, 이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이러한 매트릭스화된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거기에 몇 개의 변수, 가격과 품질과 시급성 그리고 전략성, 이러한 변수를 토대로 우리의 전략적 표를 하나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표에 따라서 자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 우리의 경제를 다시 한번 되살려 나가는 제3의 경제 도약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그 지난번 수출 규제와 네. 더불어서 그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굉장히 치졸한 경제 이제 보복이라고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에 이런 이제 외교적인 또 역사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로 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은, 사실 이런 게 일본에서 여러 번 발언을 통해서 예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이거 사전에
방어하지 못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LCD라든지 이제 우리 자동차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뭐 등등도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기계와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철강, 뭐 정유, 화학 등등 많은 부분에서 일본에서 그렇죠.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쉬워 보이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어쨌든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LCD 이런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이루어져 왔는데 대기업은 어떤 첨단 분야, 핵심 분야에 대한 R&D 기술 개발은 가능하지만은 네. 우리 중소기업이 조금 약간 허약하고 그렇죠.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투자를 한다라고 많이 공약을 발표했는데 네. 사실상 제대로 키워진 중소기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문제는 앞으로 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이제 부품과 소재나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중소기업들인데 중소기업 혁신, R&D 투자와 기술 개발 좀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난제를 놓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 또 하나는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기술 문제, 그리고 산업, 경제 문제를 사실은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또는 경제 제재 사태만 하더라도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해서 불매운동을 벌인다든지 이것이 마치 해결책으로 될 것처럼 또 호도하고 이런 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선진화된 국가 또는 품격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적해 주셨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놓고 우리 현 정부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악이요, 중소기업은 선이다 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난 개발경제 시대 대기업, 즉 재벌로 표방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책과 제도로서 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선과하게 이분법 구조에서 배제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대기업은 물론 앞으로 자신들의 연구개발 자금을 중소기업과 함께 투자해서 이제 공유하는 혁신, 이렇게 전략을 바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OECD 선진국에서는 co-crea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함께 창조해 나가는 혁신이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나가면은 뭐 우리의 중소기업도 현재 역량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함께 저는 이 문제 풀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소 1, 2년간은 좀 어려운 국면이 있을 것입니다. 수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품질 경쟁력에서 좀 낮아지고, 그러나 늘 위기를 또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우리 한민족의 유전자를 서로가 믿으면서 난국을 헤쳐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그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가가치와 네. 경쟁력은 과학기술 혁신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아까 혁신 생태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과학기술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또 너무 정부 주도적이고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결과가 또 산업으로 활용되지 않는 측면들도 많은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과학 혁신 생태계, 이것도 좀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참 많은 대안도 제시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는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자원을 배분받고 있다. 이제 이러한 자부심이면서도 하나에는 큰 책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의식을 느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안 또는 근시적으로만 보질 말고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 좀 버려야 할 부분인데 너무 단기 성과, 물론 지금까지 지난 4, 50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이뤄놓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장에만 쫓아다니고 또는 그곳에만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기다릴 줄 알면서 더 큰 미래의 성장을 위해 함께 마음을 합쳐주자 이제 하는 생각이고요. 과학기술인 역시 고고한 상아탑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씩 접고 일단 현안 과제를 내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을 통해 혁신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마인드를 통해서 시장과 늘 가까이 대화하고 시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의 존재가 있다.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 난국을 함께 헤쳐나간다면 아마 미래 2020년 그 시점에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한 번 더 대한민국을 위해 또 제도했겠느냐 이런 역사적인 사례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미래와 혁신, 앞으로 과학기술 생태계 발전과 그걸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경제의 제2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또 더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네. 많이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선배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드리시죠. 네. 예, 지금 대전환기입니다. 뭐 트럼프가 글로벌 생태계에서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자국 우선주의, 또 지금까지는 자유무역을 토대로 글로벌 경제 생태계가 형성되어 왔었는데 이거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지 않나 이제 이런 우려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